네, 이제 행정 절차 이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정 절차에서도 이런 적법 절차의 원리,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거는 뭐 당연하긴 한데요.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는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입법자가 형성하기 나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설령 좀 부족해 보여도 헌법재판소 가서 그 자체만으로 뭐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법적 원칙의 원칙을 충실히 도출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나아가야긴 하겠죠. 형사 절차만큼 뭐 엄격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 그 추구하는 절차로 나아가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 뭐 적절하게 고지하고 의견 자료 제출에 기회 부여하는 것 정도가 그 헌법재판소가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외에도 요구하는 적법 절차에서 요구하는 형사형 절차에서 본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긴 많은데 너무 좀 좁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는 적법이 확대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서 뭐 나름 게 되어 있고요. 주로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돼서 뭐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뭐 행정계획 또 이제 포함시키긴 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보장, 미리 알려주고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방금 전에 봤던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고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정도로 보고 있는 거랑 굉장히 좀 유사한 거죠.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전 통지를 먼저 보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하지만 뭐 일정 긴급한 필요, 불필요,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들 있어서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전 통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의견 청취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의견 청취의 방법으로는 의견 제출, 제출만 하면 되는 거랑 직접 가서 주재자로부터 의견과 증거를 받는 청문회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 이제 원칙이고 청문 좀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청문은 어, 뒤에서 계속 보긴 하겠지만 침입적 처분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일부 침입적 처분 중에서도 행정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에 있어서는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된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사항이어서요. 이건 좀 바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른 법령에서 직접 청문을 보장하고 있다면 청문 개최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서 직접 청문을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침입적 처분이 행정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청문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요. 행정절차법 22조 1항 제3호에 보면 인허가를 취소하고 신문 자격을 박탈하고 법인의 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거. 이런 처분을 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 직접 청문을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바로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날 됐네요. 제가 개정된 내용들을 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서식을 가져왔는데요. 2022년 1월 11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총리랑 국무위원회 부서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 18,748호로 되어 있는 이 명칭 자체가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음 제22조 1항 제3호 강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그래서 다음 강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로고 이런 문장을 바꿨다는 거 합니다.
개정 이유를 보니까요.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 대상을 확대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더라도 당사자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행정절차법이랑 지금 현재 개정된 행정절차법을 비교해 보면 다른 조문들은 다 똑같은데요. 요 사무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기한 내에 신청이 있으면 청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음 항목을 처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삭제된 거죠. 그러니까 18,748호로 통과된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은 요 규정 요것만 바꾼 거, 요 단어만 3호의 요구 내용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바꾼다는 내용만 옴으로써 약간 완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신청이 없어도 인허가 취소하고 신문자격 박탈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한다. 청문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이 법이 시행되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제가 배운 걸 따져보면 2022년 1월 11일 법률 18,748호로 개정된 일부 개정 법률의 부칙을 보니까요. 제1조 시행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뭐 담화는 저희랑 상관이 없는 규정이어서 빼고 일하고 2조 청문에 관한 적용 제12조 1항 제3호의 개정 규정 바로 우리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후 강목의 처분에 관해서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일 이전에 통지된 경우에는 그게 인허가 취소, 신문 자격 박탈하는 경우가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행정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청문을 안 해도 된다고 반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시기가 중요하겠죠. 시기가. 그럼 이 법 시행일이 언제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월 1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 날짜가 이 기준점이 되겠죠. 시행 이후 통장 경우부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정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행정기본법 7조를 보시면 법령 등 저희가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는 2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저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이니까 1월 11일을 포함시키지 않겠다.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6개월이 나은 날짜가 1월 11일이니까 뭐 7월 11일이냐 7월 12일이냐 이걸 따지자는 거잖아요. 2022년 1월 11일 공포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따르면 공포한 날은 첫날 산입하지 않으니까 2022년 1월 11일은 불산입하는 겁니다. 불산입하는 거니까 1월 12일 00시 00분부터 시작을 하겠죠. 6개월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0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22년 7월 11일 뭐 23시 59분 59초에 도달을 하겠죠. 완료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2022년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7월 12일 이후에 어떤 그 관련된 처분에 관해서 사전 통지를 하는 처분부터 이렇게 필요적으로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청문이 뭐냐? 청문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청문 주재자, 행정청 소속 직원, 독립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신문상 불이익도 발휘하지 않는다. 신문상 불이익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조문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문 주재자는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네요. 뭐 제척, 회피, 제척은 법률 사유 자체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회피는 스스로 안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 기피 관련된 겁니다. 기피는 신청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청문 주재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유가 없다고 해버리면 교체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 뭐 좋은 조문은 아닌 거죠. 왜냐면 그 청문 주재자를 누가 행정청이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조문도 이게 별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조문은 아닌 거죠. 바람직하진 않은데 뭐 이거 가지고 위원회가 나오기 쉽지 않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 청문 주재자를 행정청이 선정했는데 당사자가 그 청문 주재자가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행정청이 아니라 선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행정청이 다시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여기는 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라고 하는데 교체하여 뭐 교체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1조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당사자는 의견 진술하고 증거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진술하고 증거 제출하는 건 좋은데 증거를 수집할 수는 있을까요? 내가 나한테 증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33조에 보면 증거조사가 있는데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문서, 자료, 물건 등 증거 자료의 수집인데 뭐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질문하고 싶은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증거가 제3자한테 있어서 제3자가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일단은 증거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청문이 재판과 유사한 절차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재판은 아니니까 뭐 그 정도까지 아니긴 하겠지만 뭔가 이런 법관도 마찬가지로 법관도 재척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도 당연히 독립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판사님도 그 재판의 속성이 당사자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의견 진술하고 증거 제출하도록 당사자에게. 우리나라 청문이 글쎄 이게 뭐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바람직한 적법 절차의 방향으로서의 청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논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성한 논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생각에는 이게 근데 흉내는 냈는데 제대로 흉내를 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행정 절차가 또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엄밀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이게 생략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긴급하거나 뭐 객관적으로 성질상 포기해버리거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유제시, 의견청취, 사후사전 통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본 것들이랑 보면 약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초본의 사전 통지, 이유 제시, 의견 청취, 진술 듣고 나름의 묻고 조사하고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절차인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뭐 내용이 그렇게 뭐 엄밀한 것 같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수사 절차는 이미 봤잖아요. 수사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어떤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어떤 수사 절차의 운명은 가장 중요한 게 증거를 날리는 것, 증거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들이었는데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하자의 정도를 봐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취소 사유인 경우가 많다. 그럼 취소 사유에 걸리니까 90일이 지나버리면 다툴 수가 없어지는 경우도 좀 있겠죠. 하자 정도가. 90일 내에 행정청에게 하자가 있다는 점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이게 90일도 작아 죽겠는데 저희가 증거에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를 날리는 거는 따로 기간 제한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건 보통 경미한 하자가 많단 말이에요. 경미한 하자는 또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그 절차를 다시 준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치유가 된다는 의미는 다투는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소송을 다투고 있는 국민에게 패소 위험. 형사소송 절차에서 어떤 절차상 하자에 비하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비하면 행정 절차에서도 물론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된다고 이제 나름의 헌법재판소도 설명하고 있긴 있는데, 확실히 신체 자유에 대한 어떤 형벌 부과에 연결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 비해서는 많이 가벼워진 거죠, 진짜. 뭐 제로 콜라 마시는 정도로 뭐 진짜 뭐 아무런, 물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제 생각에는 많이 경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한 기속력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좀 행정법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기는 이제 그 청문은 어쨌든 청문이라든지 아까 사전 통제 이런 것들은 또 처분하기 직전인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처분을 왜 할까요? 왜? 보시면 어쨌든 뭐 인허가 취소 이런 행정 제재 관련된 내용들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청문하도록 규정되는 것처럼 무슨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뭔가 의견 제출도 보장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불이익한 처분을 왜 하겠습니까? 행정에 뭐가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처분의 당사자에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를 했으니까 이게 처분을 하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알았겠죠. 행정조사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도 채취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수사랑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수사는 다만 이 수사는 똑같은 내용을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수사인 건데 행정조사는 그 처벌을 받기 위한 라는 내용 자체가 빠진 거죠. 정책 결정하고 직무수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직무수행이 어떤 행정상 제재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함에도 형사승법에 적용 안 되는 거죠. 물론 행정조사 기본법 4조에 뭐 남용하면 안 된다, 필요와 최소한 범위에 실시해야 된다, 중복조사 안 돼야 된다, 뭐 있긴 있는 법령 등 준수하지 유한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처벌보다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걸 입증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위반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증거가 날아갈 수 있냐는 거죠. 형사소송법처럼 증거에 퇴출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절차상 하자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운명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겠죠. 경미해버리면 하자가 치우될 수가 있게. 애초에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는. 이 자체로는 행정조사 자체로는 저희가 그냥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그냥 사실행위를 보기 때문에 행정행위 또 행정처분이 아니거든요. 이거 자체만으로 독립해서 재판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기다렸다가 그 다음 어떤 처분을 다퉈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행정조사 이후에 수집한 걸 가지고 어떤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처분 단계에서 뭐 청문을 하든 의견 제출을 하든 사전 통지를 받던 뭐 하겠죠.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 이때 행정조사가 위협하다는 사실 자체를 개인이 일반 국민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재판에 가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재판에서 다투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돼 버리면 또 의미가 없는. 하자가 치유돼 버리면 의미가 없고 하자의 정도가 경미해도 그 중대하게 작용 안 할 거거든요. 형사소송에서 수사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재판 받기 전 단계 수사 절차가 훨씬 더 중요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 행정 처분을 받기 위한 전 단계 행정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각지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의식은 여기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애초에 행정 절차, 처분을 이루는 절차도 지금
형사소송에서는 이 기소도 하나의 뭐 검사의 처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찰 수사 자체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예. 이 조사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이 말하는 어떤 적법 절차는 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나름의 청문 절차를 거치라. 예, 청문, 사전 통지해라. 의견 제출 기회 보장하라 정도지 그 전 단계에서 행정조사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행정절차법에서는.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긴 했지만 규율의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뭐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한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얘기가 굳이 이거 행정조사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 이 법이나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야, 혹시 야 그게 부족하면 야 그게 하면 행정재판에서 걸러지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고 쉽게 걸러질 수 있는지도 모르는 문제겠지만 그 행정 지금 현재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의식은 어떤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절차, 이런 행정 사실행위, 행정조사, 행정감독 뭐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좀 덜 미진하게 되어 있고 이런 재판부, 사법부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들이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에 있어서도 행정조사 절차의 하자와 행정처분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뭐 진짜 뭐 어학적 강요로 해서 진짜 저희 뭐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런 것들은 엄청 심하게 받잖아요. 예, 그 정도면 뭐 하자라고 하는데 충당고시 아니면 취소 사유로도 안 되고 위협하지도 않대요. 그러면 아까 봤던 내용에서는 중대하지 않 경미하자라고 하더라도 취소는 된다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이 절차는 주로 요때 처분 자체에 대한 절차만 설명하기 때문에 행정조사 절차 경미하면 이 처분 자체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조사가 지금 이제 완전 사각지대에 사각지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비송 절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송 절차는 어쨌든 어떤 과벌, 잘못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형벌 절차는 저희가 형사소송 절차를 받잖아 이미 받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절차인 겁니다. 과태료는 일반적 수사에서 기소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사님이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벌을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물론 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획득하는 게 형벌인데 과태료는 일단은 행정이 부과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단계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형벌은 수사 결과 검사 공고 제기한 다음에 법원이 확정을 내는 거예요. 법원이 어떤 뭐 징역을 살든 금고를 살게 하든 법원이 결정하는 건데 과태료는 1차적으로 행정청이 결정하게 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제서야 그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애초에 그 금액 자체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과태료 재판이 개시된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이 개시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 제기됩니다. 과태료 별도의 과벌 절차다. 질서 위반이나 금융 제재, 과태료는 부과 방식이 다른 급부하명과 유사하나 뭐 급부하명 이런 표현이 어렵긴 한데 아무튼 재판을 통해서 과태료 처분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과태료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따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닌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걸 보고서 기초로 해서 그 다음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